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시험지랑 공지랑 같아요? 네. 시험지랑 공지랑 같아요. 같은 거에서 뽑았어요. 네. 자, 1번 대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뭡니까? 일단 자, 그러면 우리 하기 전에 정리를 잠깐 해놓고 갈까요? 우리 중추랑 말초가 있었는데, 자, 중추는 뭐와 뭐? 그냥 뇌 자체랑 척수 자체, 이런 애들을 중추라고 부르는 거였고, 그리고 그 외에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나머지 이런 것들을 말초라고 했었죠. 그래서 말초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게 체성 운동이냐, 감각이냐, 자율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체성 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의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거, 감각은 말 그대로 감각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자율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조절 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불수의 운동에 대한 그런 걸 전달하는 거 해서, 얘는 이제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었단 말이죠. 자세한 건 지난주에 다 설명했었으니까 다시 설명할 건 없고 넘어가서, 그리고 척수신경, 뇌신경 이거 나누는 건 뭐였냐면, 뇌랑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이었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이었어요. 그치? 그랬을 때 뇌랑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은 뭐가 있었냐? 대부분의 부교감 신경이 뇌신경이었습니다. 근데 부교감 중에 예외인 게 뭐가 있었냐면, 방광부교감만 예외로 척수신경이었죠. 이유가 뭐야? 부교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본인이 명령을 받는 곳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이라면 뜨거워. 자,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이라면 심장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연수에서 출발하니까 뇌신경.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 부교감이라면 체온 조절과 관련된 거 간뇌에서 출발하니까 뇌신경. 이런 식인 건데, 방광이면, 방광부교감이면 배설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게 척수라서 얘만 척수신경, 나머지는 다 뇌신경.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누구 명령을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척수신경, 무조건 척수에서 출발한다. 자율신경은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체성운동, 감각, 얘는 어떻게 나누는 거였냐면, 뇌랑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목 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뇌신경에 들어가는 거였지. 그래서 체성운동이라던가 감각은 목 위에 있으면 뇌신경,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은 척수랑 가까우니까 척수랑 연결이 되는 거고, 목 위에 있는 애들은 뇌랑 더 가까우니까 뇌랑 직접 연결되는 거고, 결국 뭐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전부 대뇌랑 관련된 애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근, 후근. 이건 뭐였냐면, 척수의 입구가 되는 게 후근, 등 쪽으로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척수의 출구가 되는 게 전근, 배 쪽으로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구니까 나가는 신경인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자율신경 전부와 운동신경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체성운동. 그리고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바깥의 감각을 중추한테 전달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즉 구심성 신경이기 때문에 후근을 이룬다 였는데, 문제는 전근, 후근 나누는 것 자체가 누구랑 관련된 거였냐면 척수신경이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대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이니까, 교감신경이면 말초입니다, 그냥. 그래서 말초일 거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이면 자율신경이네요. 그래서 자율. 그리고 교감신경이면 뭐라고? 척수신경이라고. 그래서 척수신경. 그러면 척수신경이니까 전근, 후근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자율이니까 전근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또 해볼게요. 대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해봅시다. 자, 부교감이면 일단 말초입니다. 그리고 또 부교감이면 또 자율. 그쵸? 그래서 부교감이면 일단 말초, 자율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방광부교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뇌신경. 그러면 뇌신경이면 X. 전근, 후근 다 이루지 않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다가 좀 또 적어봅시다. 대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그럼 어디서 출발하게? 어디서? 아니 출발하는 거. 우리 부교감신경은 본인이 명령을 받을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였잖아. 그럼 대장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뇌가 누구야? 척수면 척수신경이겠지. 연수. 그치. 왜? 대장은 소화기관입니다. 대장은 소화기관이니까 소화중추인 연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원래 그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네. 뒤에 괄호 추가해야 되겠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대장에 연결된 운동신경으로 가봅시다. 얘는 뭐야? 네, 체성운동신경 얘기하는 거라서 말초 체성운동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말초 체성운동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어디 있어? 목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척수신경. 그리고 운동신경이면서 척수신경이니까 전근. 됐죠? 그래서 말초 자율, 미안해요. 말초 체성운동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대장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거는 이제 말초 감각. 그리고 목 아래에 있는 감각이니까 척수신경 그리고 후근이죠.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대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자, 이거 뭐야? 이거 3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3번이랑 아예 똑같은 신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골격근은 수의근이니까. 골격근이면 결국 수의근이고 수의근에 대한 명령은 항상 체성운동신경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 얘기하는 거야. 지금 5번은 그냥 대장 연결된 운동신경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답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말초, 체성운동, 척수신경, 뭐죠? 네, 척수신경, 전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5번 6번이죠. 6번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이면 얘도 운동신경이니까 말초, 체성운동까지 가주면 되겠고, 그리고 눈이면 목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뇌신경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뇌신경은 전근후군 다 아니잖아. X. 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이니까 말초 자율까지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치.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신경이니까 척수. 그리고 전근. 돼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지금 나누고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해되고 계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말초 감각까지 가면 되겠죠, 얘도? 일단 감각이니까. 말초 감각까지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눈이니까 또 얘도 뇌신경이겠죠, 목 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X. 그치? 뇌신경이면 X. 전근후군 다 안 이룬다고. 지금 이거 설명을 이해 못하겠다 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내용을 까먹은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복습을, 앞에 내용을 다시 복습한 뒤에 오늘 거 이거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할만할 거야. 그리고 그거 복습하라고 유튜브에다 영상 올려놓은 거니까 들어와서 구독 누르시고 열심히 보시고요. 그냥 우리 이거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 이거 그대로 올렸어. 자, 그 다음에 근데 꼭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네. 그 다음에 9번 할 차례죠. 9번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하면은 얘도 말초 자율까지 일단 가면 되겠고, 그리고 부교감이니까 방광부교감 아니죠. 그러니까 뇌신경. 그러면 X. 그쵸? 뇌신경이면 X지. 전근후군 다 아니잖아. 우리 빼놓고 왔네. 아니 그거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하자. 그래, 마지막에 한 번에 하고. 자, 그 다음에 10번 눈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자, 이거 뭐냐? 6번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눈 골격근이면 결국 눈에 있는 수의근과 운동된 거고, 연결된 거고, 그러면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과 같은 신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6번과
답도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초, 퇴성운동, 뇌신경 X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자, 11번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면 일단 말초, 자율 가면 되겠죠. 그리고 뇌신경이야, 척수신경이야? 뇌신경이죠. 그렇죠? 방광부교감 아닌 건 다 뇌신경이라고, 부교감은. 그래서 뇌신경이고, 그럼 뒤에 X. 근데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니까 말초, 자율, 척수신경 해주면 되겠지. 그치? 방광 연결된 부교감 신경, 방광부교감. 그리고 나서 전근. 좋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3번하고 14번은 사실상 다음 단원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뺄게요. 그래서 13, 14는 X표 쳐주시고요.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15번 이자액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 이게 무슨 뜻이게? 소화예요, 소화. 그치? 그래서 소화인데 그 소화액 분비 촉진이면 부교감이지. 그치? 교감은 다른 건 다 잘 되게 촉진하는 거 맞아. 근데 소화만 억제였잖아. 그래서 이자액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면 이건 부교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표현을 해보면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이거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냐면 말초, 자율 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부교감이니까 뇌신경 X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자액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 이게 뭐야?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말초, 자율, 척수신경, 전근. 그리고 17번부터 20번까지도 13, 14랑 마찬가지로 다음 단원 내용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일단은 빼놓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이 예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4월 달에 보게 될 거잖아.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한 3주 전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거 기말고사 사실 이거 기말고사 내용이긴 한데 그때까지는 이 예시 문제는 계속 풀릴 거예요. 그것도 계속 배정시켜 가면서. 아무튼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 기말 때 자극의 전달 쪽에 어려운 응용 문제랑 근육 어려운 응용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그렇잖아. 쉽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됐고 오늘 자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이제 항상성이 되겠네요. 네. 자, 항상성이 뭐라고 했었어? 항상 내가 유지하는 거, 조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포인트가 될 건데, 그 항상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의 테마가 기관계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뤘던 게 신경계를 위주로 다뤘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뉴런이랑 비슷하게 뭐 탈분극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같이 다룬 거고, 그리고 그 앞에는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세포인 뉴런에 대해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린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한 거고, 그리고 그 앞에는 원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뒤에 나가게 될 거라고 했었죠. 원래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나간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뭐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내분비계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분비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내분비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게 신경계나 외분비계와의 비교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신경계랑 내분비계는 같이 묶어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둘 다 명령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 근데 그 중에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당장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팔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위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생각, 고등 정신작용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명령 말고 우리 배운 것처럼 연수나 뭐 간뇌, 중간뇌 이런 애들한테 의해서 일어나는 불수위 운동, 즉 조절 작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배설 조절, 뭐 배설 중추, 뭐 아니면 소화 중추, 호흡 중추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조절 자체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약간 협업 같은 느낌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저런 조절을 동시에 맡아서 하고 있다의 개념이 돼요. 자, 일단 신경계는 뭐 뉴런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뉴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뉴런들이 전기 신호 그러니까 전기 자극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달 주체가 되는 게 뉴런이었고요. 그리고 전달하게 되는 과정은 자극이 뉴런을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됐었던 겁니다. 그치? 그럼 그거랑 비교했을 때 내분비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내분비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는 분? 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네요. 자,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그냥 딱 한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분비한다. 그럼 그런 건 전부 다 내분비계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들이 내분비계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호르몬 자체가 원래 일종의 명령체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몸이 성장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체온 조절이랑 관련된 호르몬이 있으면 그건 몸이 체온 조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건 이 뉴런이 그러니까 신경계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뭘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쪽에 속해. 그래서 둘 다 어떤 명령체계라는 점이 동일한데 이 호르몬은 뭘 타고 이동을 하게 되냐면요. 항상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방금 우리 성장 호르몬을 얘기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는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진 않을 겁니다만 얘는 요 간내 밑에 달려있는 여기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성장 호르몬이 작용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뼈 마디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장판이라고 부르는 곳들. 그래서 여기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그 뼈 마디까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동하는 과정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세포들이 막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그냥 호르몬을 만들어서 주변에 뿌려요. 그냥 주변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어차피 다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차피 혈관이 있으니까 주변에다 버리면 알아서 혈관으로 들어가. 그럼 혈관에서 가져가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뭔가 내분비계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했지만 우리 흔히 이건 뭐야? 왜 여기 있지? 아무튼 우리가 흔히 뭔가 물 같은 거 하면은 물이 나오는 관 그러니까 호스 같은 게 필요하잖아. 어떤 관 같은 게 필요하잖아.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어떤 물질이 분비되는 관에서 분비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르몬은 분비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세포가 주변으로 그냥 뿜어. 딱히 이렇게 관을 타고 물질이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변으로 뿜으면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지.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비관이 없고요. 근데 사실 신경계도 분비관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름 자체가 뭔가 분비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근데 내분비계는 이름이 분비계인 것 치고는 분비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제 분비가 돼서 말 그대로 혈액을 타고 가야 될 곳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흔히 표적기관이라고 합니다. 일해야 될 곳을.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면
성장판 이런 게 이제 표적기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성장판에 가서 성장판한테 성장해라 하고 명령을 주는 거고, 그러면 그 표적기관은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자에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내분비계에 속한 기관에서 분비가 됩니다. 부신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신장 옆에 달려 있어. 그래서 이름이 부신이에요. 신장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콩팥입니다. 콩팥. 우리 소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장 옆에 달려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데서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 에피네프린은 작용기관이 주로 간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주로 간이야. 그리고 사실 표적기관이 주로 간이긴 해도 간 말고 다른 모든 세포를 표적기관으로 삼는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피네프린은 무슨 호르몬? 에피네프린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었어? 아드레날린이었잖아.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무슨 호르몬? 흥분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얘는 간이라고 뭐 쉽게 얘기하면 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든 세포, 즉 모든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해. 근데 그 분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주변에다 버려. 분비관이 없이 그냥 주변에다 에피네프린을 분비해. 그럼 주변에 있는 혈액이 그냥 저 에피네프린을 주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다니다가 심장에 가면 심장에 이 에피네프린이 뿌려지는 거야. 뭐 폐에 가면 폐에 또 이 에피네프린이 뿌려지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뿌려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폐에 뿌려지면 호흡이 빨라지게 돼요. 방광에 도착을 했어. 그럼 방광에 뿌려지면 방광이 커지게 되고,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흥분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게 이 에피네프린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모든 호르몬들 자체가 작용 범위가 넓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애초에 혈액을 타고 움직이면서 본인이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는 죄다 작용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왜냐?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혈액은 어차피 우리 몸에 계속 흐르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을 타고 쭉 가서 나중에 도착할 때가 돼서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당장 심장박동이 빨라져야 돼 라고 해도 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 다음에 그게 심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얘가 바로 부신에서 분비된 게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들렸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작용이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작용을 해요. 그런 대신에 얘는 분비량이 좀 되게 많은 편이야.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분비할 때. 한번 분비될 때 진짜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냐면, 이 에피네프린이랑 한번 노르에피네프린을 비교해 볼게요. 얘는 뭐였지?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였지? 반대요? 네, 똑같은 거였어요. 단 얘는 뭐였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지.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얘는 흥분 호르몬, 얘는 흥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차이입니다. 얘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신경계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는 그냥 이 자체가 호르몬인 거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은 혈액을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기관에다가 직접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좁아요. 그 기관만 흥분되는 거지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아무 작용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만 일했으면 심장박동만 빨라지지 호흡이 같이 빨라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은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흥분시키고 다니는 거지.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작용 범위가 넓고 좁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신호 자체가 자극이 간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기다 물질을 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세포 끝에 조금씩 들어있는 게 전부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지속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적인 신경계와 내분비계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 체계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신경계를 통해서 먼저 좁은 범위의 빠른 속도로 일단 작용을 만들어내고요. 대표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 비교하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로 계속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흥분 상태가 필요하다면 신경계가 먼저 일을 해서 빠르게 흥분 상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그 뒤에 천천히 도착한 내분비계의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에피네프린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할 때 동시에 같이 일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둘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밑에 적혀있는 외분비계는 왜 적었냐? 외분비계는 명령체계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신경계랑 내분비계는 명령을 내리는 명령체계라고 하지만 외분비계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얘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구분해 달라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외분비계는 사실 따로 존재하는 기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분비계라고 따로 묶어서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분비계는 흔히 얘기하는 분비샘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외분비계에 해당하는 건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계에 속한 애들이 이 외분비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분비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얘도 분비계니까 뭔가 분비를 할 텐데 그 분비하는 게 뭐냐? 주로 효소 같은 걸 분비합니다. 뭐 아니면 효소 말고 다른 걸 분비하기도 해요. 어떤 거? 뭐 땀 같은 걸 분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땀샘이에요. 근데 땀샘 특징이 뭐야? 땀은 몸 안에서 나요? 몸 바깥으로 나는 게 땀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외분비계입니다. 뭔가 바깥으로 분비하니까. 그리고 땀샘은 그 땀이 나오는 길, 즉 분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분비계, 외분비샘에 해당되는 것들은 분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땀샘을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전달 과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분비관을 통해서 그냥 물질에 직접 전달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냥 관을 통해서 직접 뿌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왜라고 하는데 이건 바뀌잖아. 그런데 소화계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 위에서는 소화 효소인 펩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이거 우리 그 2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외워야 되겠지. 좀 나중에. 근데 아무튼 위에선 펩신이 분비가 되고 뭐 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위에서 펩신을 분비하는 그걸 우리가 위샘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펩신, 그게 외분비샘입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또 입에서 이 아밀레이스를 분비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 침샘이라고 부르고요. 그 침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그러니까 이 침샘이 또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위나 입이라고 하는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생물학적으로 몸 밖입니다. 몸 안이 아니에요. 왜? 칼로 안 째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뭐해? 위 내시경 하잖아. 그거 칼로 안 째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위 내부를 칼로 안 째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그런 몸 바뀐 거예요. 우리가 칼로 째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몸의 공간을 채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채강의 안쪽이 진짜 생물학적인 몸 안입니다. 그렇게 칼로 째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채강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몸 밖으로 봐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외분비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런 생물학적으로 몸 밖이라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물질이 다 나가게 돼요. 결국 위샘에서 나오는 펩신이라고 하는 것도 위 안쪽에다가 물질을 뿌려주게 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긴 안 째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몸 밖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침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입 안에다 뿌리는 거잖아. 몸 밖 맞잖아. 밖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땀샘도 마찬가지죠. 땀샘은 그냥 직접적으로 진짜 몸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게 외분비샘의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분비계는 그거와 달리 아예 혈액으로 물질이 분비가 돼. 그러니까 즉 쟤는 진짜 칼로 째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 겁니다. 물질의 분비도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를 갖는다. 알겠죠? 자, 이게 신경계랑 내분비계, 외분비계 차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분비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비샘 뭐죠? 뭐래? 뭐긴 뭐야?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지. 자, 내분비샘인데 우리 몸에 되게 수많은 내분비샘들이 있고요. 이 내분비샘들도 마찬가지로 분비하는 호르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몸엔 정말 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 단원의 주제인 항상성이랑 관련된 것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랑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성이랑 관련된 내분비샘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기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항상성 중추가 어디였죠? 일단 간뇌였죠. 그치? 항상성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곳이 간뇌였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대표적인 신경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해당됐었는데, 이 간뇌의 시상하부는 중추신경계인 동시에 내분비샘입니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는 뉴런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둘 다 하는 애예요. 근데 시상하부가 일단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따가 자세히 들어가면서 정리를 할 거니까 냅두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뇌하수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간뇌 밑으로 달려있는 이렇게 혹 같은 거예요. 실제로 혹처럼 생겼어. 근데 이 혹이 앞에 부분 혹하고 뒤에 부분 혹으로 이렇게 앞뒤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가 그 밑에 이 간뇌 밑으로 달린 혹인데, 그 뇌하수체의 앞부분을 전엽이라고 부르고요.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뒷부분을 후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마 쪽, 말 그대로 몸에서 이 앞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정말 많거든. 아까 얘기한 성장 호르몬도 여기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체는 이제 생식샘에서 분비되겠지만 그걸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부르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우린 항상성에 관련된 것만 배울 거니까 딱 깔끔하게 뭐랑 뭐만 외워주시면 되냐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랑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뇌하수체 후엽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알아두면 좋은 호르몬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근데 어차피 항상성에 관련된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뒤에 H라고 적는 건 호르몬의 줄임말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뭘 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그냥 호르몬 이름부터 쭉 나열해 놓고 뭐 하는지는 보면 되는데 사실 이름에 다 힌트가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할 거고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부신거칠을 자극할 거고 항이뇨 호르몬은 무슨 뜻이게? 항이뇨 호르몬은 무슨 뜻이야? 이뇨를 막는 거야. 이뇨가 뭐예요? 이뇨가 뭐예요? 오줌 싸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오줌을 막는 거. 이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뇌하수체는 이 정도 그냥 이 각각의 자세한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항이뇨 호르몬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주로 쓰는 명칭이 전네임을 잘 안 써요. 저렇게 풀네임을 잘 안 쓰고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TSH라고 하는 축약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항이뇨 호르몬도 ADH라는 축약어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저렇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뇌하수체도 한 요 정도만 알면 돼. 나머지 원래 진짜 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 갑상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갑상샘이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제 티록신인데 뭐 티록신의 자세한 역할 이런 건 나중에 하고 갑상샘의 위치가 보통 어디냐면 여기 목 아래쪽 요쪽입니다. 여기 주로 여기 턱 아래쪽에 여기 요쪽에 이제 갑상샘이 달려있어. 그 정도로 일단 위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티록신의 자세한 역할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꽤 되더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갑상샘이랑 붙어있는 게 되는 건데 이 부갑상샘은 참고로 원래 갑상샘 중에 이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게 티록신밖에 없는 거지 원래는 갑상샘에선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이게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 우리 몸에서.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가르치는 학교가 진짜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잘 안 하긴 해. 그리고 이 부갑상샘은 그 칼슘 농도 조절해서 칼시토닌과 반대 작용을 하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합니다. 이것도 호르몬인데. 근데 이름도 어렵고 좀 그지 같잖아? 그래서 배우는 학교나 하라 그러고 우리 같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버립시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꼭 또 기억해야 될 게 부신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신장 옆에 달린 조그만 우리 신장의 다른 이름이 콩팥인데 이유가 뭐냐면 콩이나 팥처럼 생겨서 콩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 콩이나 팥처럼 생긴 게 옆에 또 조그맣게 또 달려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신장을 보면 신장 위쪽으로 팥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엄청 조그맣게. 그걸 우리가 부신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이 부신은 바깥쪽 부분인 겉질과 안쪽 부분인 속질이 서로 분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인 겉질이 분비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외우게 되는 거는 아마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배울 건데 이것도 간혹 가다가 다른 호르몬까지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같이 외우는 게 편해. 그래서 그냥 이건 같이 외워줍시다. 나머지 하나의 이름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예요. 다 외울 거야.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이름들도 다 알아야 하는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합쳐서 우리가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코티솔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님 말고 아무튼 그리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리고 저것만 외우면 됩니다. 헉,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박수까지 맞았네. 이자가 있네요. 자, 이자라고 하는 게 분비하는 거는 우리 이자는 사실 원래는 소화기관이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어. 뭐 갑상샘은 원래 호르몬만 분비합니다. 딱 신경 안 써도 되고 부신도 호르몬만 분비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벽하게 내분비계이기만 한 거야. 그리고 뇌하수체도 마찬가지인데 간내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면서 동시에 신경계인 거고 이자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면서 동시에 소화계인 거야.
근데 이자를 보면요. 이자가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이쪽은 소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소화액 분비만 하고요. 반대쪽 부분은 호르몬 분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안에서 호르몬 분비하는 부분과 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부분이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을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쪽을 이자섬 이렇게 불러. 저거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냥 좀 편하게 한 거고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자의 랑게란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근데 이름이 딱 봐도 어렵잖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랑게란스 섬이라는 까진 기억 안 해도 되고 이 이자섬에는 알파세포라고 하는 세포와 베타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나눠져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걸 글루카곤이라고 부르고요.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도 저쪽은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나? 글루카곤, 인슐린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전체 중에서 좀 익숙한 이름일 만한 게 티록신이랑 글루카곤, 인슐린 이 정도는 좀 익숙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호르몬들이 되고 그럼 쟤네들을 왜 외워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성 조절을 해보도록 합시다. 안 돼. 오늘 안 쉬어. 쉴 시간 없을 거예요. 차라리 일찍 끝내더라도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얘들아 힘내. 힘이 안 나요. 그래요. 자, 항상성. 자, 우리가 배울 항상성은 세 가지 뿐이에요. 이미 이거 우리 중추신경계 설명할 때 했었는데 우리는 딱 세 가지 조절에 대해서만 배울 건데 그게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삼투압 조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쉬운 게 체온 조절이니까 체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 상황에서도 좀 한 가지 상황을 특정을 해놔야 좀 설명이 쉬우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저온 자극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체온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추워. 추울 때 어떻게 하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저온 자극이 오면 그러니까 추우면 이걸 누가 일단 해야 되는 거냐면 간뇌가 먼저 춥구나를 캐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뇌의 시상이 캐치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뇌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체온을 올리게 되는 과정이 이제 이 뒤로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명령, 이 항상성에 관련된 모든 명령의 시작은 항상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간뇌 시상하부에서 시작해주면 돼요. 제일 처음은 항상 간뇌 시상하부고요. 그래서 얘가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티록신이에요. 왜냐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냐? 자, 이 티록신은 하는 역할이 물질 대사 촉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그렇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티록신은 뭘 촉진하냐? 세포 호흡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아까 호르몬은 뭐라 그랬어? 명령체계라고 했죠. 명령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티록신은 다니면서 세포들한테 다니면서 그냥 세포호흡 더 해! 이러고 명령을 내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세포들이 실제로 그냥 세포호흡을 더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티록신인데 자, 우리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당연히 그 결과 체온이 올라가요. 왜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열에너지로 만들어서 방출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배웠던 ATP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당에서 나온 에너지 중에서 ATP로 저장되는 건 극히 일부야. 엄청 조금만 되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방출되는 열에너지가 우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추워.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때는 이 열에너지가 더 방출되게 만들면 되겠지.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더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실제로 그래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포도당 분해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추운 데 있으면 살 좀 더 빨리 빠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럼 이제 그 사이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티록신을 분비하는 건 저기서 얘기했던 대로 갑상샘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러면 이 갑상샘한테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 저기 적혀 있네요. 갑상샘 자극하는 애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뭘로? TSH로.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TSH를 분비해. 그럼 얘가 이제 혈액으로 분비돼서 갑상샘까지 가는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이 TSH가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갑상샘은 티록신을 그때 분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비된 티록신이 또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세포호흡을 촉진하고 다니는 거고. 그러면 체온이 증가해. 근데 여기서 체온 증가에 대해서도 좀 단어를 바꿔보면 우리가 이렇게 체온이 증가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열 만드는 양 자체를 증가시킨다 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양, 열 발생량 증가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내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한테 마찬가지로 TSH를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 그 호르몬의 이름이 TRH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플레임을 한 번만 얘기해보면 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 그냥 대충 그냥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혹시 궁금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뭐 좀 더 편하게 하면 TSH 방출 호르몬, 이런 식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지. 정리를 하면, 자, 내가 지금 추워. 저온 자극이 있었어. 그럼 간내시상하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TRH를 분비를 하고요. 그 TRH가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또 이 TSH가 분비되면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갑상샘한테 가서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 티록신에서 이 분비된 티록신이 또 혈액을 타고 움직이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체온이 올라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자, 체온 조절 기전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저온 자극이 있을 때 체온 올라가기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냥 전부 다 회로 자체를 읊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간내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될 거고, TRH가 분비가 돼서 그게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할 거고, 그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게 될 거고, 그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와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 왜?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읊을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외워야 돼요. 여긴 이 회로 전체를 외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회로가 또 체온 조절 자체에서도 하나로 안 끝나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에피네프린입니다. 왜? 에피네프린 뭐라 그랬어?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니까 흥분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흥분하면 어떻게 돼? 열이 올라요. 운동할 때, 화가 날 때. 그렇죠? 열이 올라.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과정은 얘는 어떻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냐면 그냥 티록신이랑 똑같아요. 세포호흡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열 발생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티록신하고 에피네프린은 하는 일은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에피네프린은 분비되는 곳이 어디였냐? 부신속질이었죠. 그래서 부신속질입니다.
그런데 부신속질한테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냐? 자, 보면요. 지금 저기에서 나열한 것 중에 부신속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신경입니다. 저기에 어쩌고 자극 호르몬이 있으면 호르몬으로 연결된, 모든 게 다 호르몬으로 연결된 경로가 되고요. 만약에 저기에 자극 호르몬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신경이 관여하게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신경이 관여하는 거냐, 신경이 관여하지 않고 전부 호르몬으로 돼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 경로나 회로에서. 그래서 얘는 신경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도록 만드는 신경은 교감신경이어야 되겠어? 부교감신경이어야겠어? 교감신경이어야겠지. 그래서 교감신경이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열 발생량 증가고, 마지막 경로는 뭐냐면 열 발산량 감소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열 발생량 증가는 말 그대로 열을 더 만드는 거야. 근데 열 발산량 감소는 뭐냐면 그 만들어진 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게 만드는 게 열 발산량 감소입니다. 말 그대로 열 발산은 밖으로 열을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걸 줄이는 게 열 발산량 감소. 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열 발산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주로 얘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잇모근이 수축되고요.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됩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잇모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요즘은 잇모근이라는 표현보다 요게 더 많이 쓰인다. 이름 좀 바꿔볼게요. 요즘 쓰는 표현은 털세움근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 얘가 뭐냐면 말 그대로 털 밑에 우리 여기 모공 있잖아요. 모공 안쪽으로 있는 근육을 얘기를 해요. 모근에 달려있는 근육. 그래서 얘는 흔히 우리 소름 끼친다라고 하잖아. 그게 털세움근 수축입니다. 우리 추운 데 가면 막 소름 끼치잖아요. 그 소름 끼치는 것 자체가 닭살 돋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뭐냐면 털세움근이 수축되면서 털이 이렇게 삐죽삐죽 서게 돼. 그러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닭살이 되는 거죠. 왜냐면 털세움근이라고 하는 거, 애초에 털이 나오는 모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부의 구멍이잖아. 이 구멍이 넓은 상태면 열을 쉽게 뺏기겠지. 그러니까 열을 안 뺏기려고 그 구멍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 피부 근처 혈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 자, 우리 혈관, 혈액의 역할이 물질 운반, 열 운반, 이런 운반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피부 근처로 혈액이 많이 지나다니면 우린 그만큼 밖으로 열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량을 줄여주면 덜 뺏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추운데 오래 있으면 창백하고 이런 거예요. 물론 말단부는 빨개지는데 그건 이제 아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더운데 있으면 왜 볼도 빨개지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오히려 반대로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돼서 그런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춥거나 이런 상황에 오래 있으면 이제 창백해지는 거, 핏기가 없다. 그런 게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뭐가 돼? 밖으로 열을 안 뺏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은 간내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데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의 경로를 전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저온 자극일 때잖아. 그럼 고온 자극일 때로 바꿔봅시다. 더울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봅시다. 이건 좀 편해. 왜?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반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고온 자극일 때, 더울 때야. 그럼 이제 체온을 낮춰야 되겠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간내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량을 줄여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량을 줄입니다.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을 줄여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억제되겠지? 그러면 열 발생량이 감소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줄여요. 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교감신경의 반대작용을 얘기할 때 부교감신경 얘기가 나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부교감 신경의 얘기가 아예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 부신 속질에는 부교감 신경이 아예 안 연결되어 있어요. 부신 속질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감 신경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교감 신경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은 아예 없어 여기 지금. 그래서 얘는 꼭 교감 신경이 촉진되면, 그러니까 저온 자극일 땐 교감 신경 촉진해서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 열발생량 증가 이거인 거고, 고온 자극일 때는 교감 신경 억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 억제, 열발생량 억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여기선 부교감 신경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밑에서도 마찬가지. 애초에 체온 조절에선 부교감 신경 얘기가 나와선 안 됩니다. 아예. 왜냐면 대부분의 것들에 부교감 신경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온 자극일 때면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교감 신경 억제돼서 털세움근 수축, 털세움근 이완, 피부근체 혈관 이완 해서 열발산량 증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저온 자극일 때 간내시상하부에서 TRH 분비돼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돼서 갑상선에서 티록신 나와서 세포호흡 촉진되고 열발생량 증가한다. 또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촉진시켜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가 촉진되고 그게 세포호흡 촉진시켜서 열발생량 증가한다. 그리고 또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촉진시켜서 그게 털세움근도 수축시키고 피부근처 혈관도 수축시켜서 열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인 고온 자극일 땐 여기서 이거 감소, 여기서 이거 감소, 여기서 이거 감소, 이거 억제, 이거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밑에 거 얘기할 때도 부교감 신경 얘기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이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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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할 때도 부교감 신경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이거 감소, 그래서 얘네들 이완, 그래서 열발생량 증가, 이렇게 열발산량 증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체온 조절 끝. 넘어가서 아따 바쁘다잉. 자, 혈당량으로 넘어갑시다. 혈당량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빠? 얘들아 죽지마. 내가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자, 혈당량 합시다. 자, 혈당량은 뭐냐? 말 그대로 혈중 포도당량이라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량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 중요한지 보면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건데 포도당은 결국 세포호흡의 재료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포도당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엔 포도당이 있긴 있어야 돼요, 항상. 근데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설탕물 쏟으면 어떻게 돼요? 끈적거리죠. 실제로 포도당 농도가 높은 물은 다 그렇게 점성이 높은 물이 됩니다. 자, 혈액이 막 점성이 높아. 끈적끈적거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안 좋겠죠. 우리가 그 혈액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물질들이 막 혈관 근처에 막 중간중간에 끼게 됩니다. 혈액 자체가 끈적거리니까 막 붙는 거지, 여기저기 가서. 그러면서 혈관이 좁아진다던가, 아니면 아예 이제 혈관이 막혀버린다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량은 높아서도 안 돼. 근데 또 너무 낮으면 세포들이 가져다 쓸 포도당이 없는 거야. 세포호흡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제대로. 그럼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얘도 일단 시작은 간내시상하부예요. 그래서 뭐부터 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아까도 저온 자극일 때를 먼저 봤으니까 얘도 이제 저혈당일 때를 먼저 볼까요? 혈당량이 낮을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지. 높이는 과정보단 낮추는 과정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그쪽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요. 고혈당부터 할게요, 얘는. 자, 고혈당이야. 혈당량이 높아. 혈당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라고 할 때 그걸 일단 간내시상하부가 알고 나서 그걸 낮추기 위한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그 낮추는 호르몬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서 이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인슐린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 베타세포예요. 그리고 그 베타세포는 누구한테 있냐? 이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데 그 인슐린은 어떻게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냐면 얘는 표적기관이 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체온 조절 얘기할 땐 표적기관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걔네들은 여기저기 모든 세포들을 다 건드리고 다니는 거거든. 근데 인슐린은 다른 애들한테는 작용 안 하고 무조건 간한테만 가서 작용합니다. 는 아니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포도당이 혈액에 녹아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안 녹아있게만 바꾸면 돼. 그래서 이 포도당을 뭉쳐서 녹지 않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인슐린이 간하고 근육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포도당을 지금부터 안 녹는 물질인 글리코젠으로 바꿔라고. 아이씨. 이렇게 공간이 모자라니? 글리코젠. 좋아요.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글리코젠은 뭐냐면 포도당을 엄청 여러 개를 갖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보통 그냥 물질이 엄청 커지면 물엔 당연히 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간 근육한테 저장을 시켜요. 그냥 글리코젠 자체가 쟤네들한테 저장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왜 간하고 간하고 근육한테 가서 저장을 하라고 하냐면 어차피 얘네가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써요.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애들이 간과 근육입니다. 그래서 세포도 간하고 근육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리코젠을 간하고 근육한테 직접 저장해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겠지. 왜냐면 그걸 제일 많이 쓸 것도 쟤네들이니까. 필요하면 글리코젠 바로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써먹으면 될 거 아니야, 쟤네. 그치? 그런 거잖아. 공장이 여기 있는데 굳이 창고를 멀리 짓는 것보다야 공장 옆에다가 창고를 두는 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간 근육이니까 포도당 저장도 쟤네한테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지. 그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젠이라는 것뿐이고. 오케이? 자, 이게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역할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분비하라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간내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기 쭉 보면 이자 자극 호르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신경. 그리고 혈당량을 낮추네. 무슨 신경일까? 부교감 신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이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가 소화액 분비되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이자섬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얘한테는 부교감 신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교감 신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교감 신경 닿아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알파 세포고요. 부교감 신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베타 세포가 됩니다.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혈당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저혈당일 때는 이제 저 반대 알파세포가 나옵니다. 왜냐면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글루카곤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죠? 아무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게 분비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하고 근육에 가서 이번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포도당량이 늘어나니까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명령을 내리는 건 알파세포한테 글루카곤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마찬가지 교감신경이 되겠죠. 왜? 이제 알파세포 자극 호르몬 이런 거 없잖아. 됩니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가 또 있냐면
우리가 혈당량을 높이는 과정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당장 포도당이 필요한데 없으면 우린 되게 큰일 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근육들이 뭐 ATP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개발해 놓은 것처럼 우린 당장 ATP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 ATP를 수급해야 되고 그건 포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든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생존과 직결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 일단 당질코르티코이드도 혈당을 높일 거긴 한데 저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쟤 말고 저기 적혀있는 것들 중에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 글루카곤 인슐린 적어놓은 거니까 빼면 에피네프린입니다. 자, 왠지 보면요 에피네프린이 무슨 호르몬이라고? 흥분 호르몬이라고. 그치?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흥분 호르몬이라고. 자, 내가 지금 흥분 상태가 될 거면 결국 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쓸 거지. 에너지를 많이 쓰려면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혈당량을 높여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높이냐?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높여요. 분비 과정도 얘는 이제 아까 다 분비 과정 얘기했잖아. 에피네프린 분비 누가? 부신 속질이. 그럼 부신 속질한테 에피네프린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간내 시상하부가.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없으니까 신경인데 무슨 신경이겠어? 교감신경.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체온 조절에서도 쓰이고 체온을 높이는 데도 쓰이고 혈당량 조절에서 혈당량을 높이는 데도 쓰입니다. 힘들지. 좀만 더 힘내라. 얼마 안 남았어. 왜냐면 3투합은 되게 짧게 끝나는데다가 어차피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당질코르티코이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배우는 경우도 많아서 들어두고 간단하게 그냥 살짝만 기억해 두세요. 이 당질코르티코이드도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저기 적어둔 대로 얘는 이제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왜 사실 이 혈당 조절 작용은 위 3개로 끝납니다. 왜 위 3개로 끝나냐면 사실 우리가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요 당질코르티코이드 얘는 그 위에 3개가 작용을 안 할 때, 제대로 작동을 못 할 때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안에서 다 해결이 되면 쟤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혈당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만 나와요, 원래. 근데 얘네들이 나왔는데도 혈당량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경우에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글리코젠이 바닥났을 때. 결국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 포도당을 늘리는 방법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글리코젠이 바닥나면 쟤네들이 아무리 나와봤자 혈당량이 안 올라가겠지.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나와서 얘는 이제 뭐 하냐면 얘가 다이어트 호르몬입니다. 뭐냐?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해요.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살 빠지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살이 빠지려면 그건 전부 다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분비돼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나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세포호흡에 쓸 수 있도록 하거든. 그리고 얘는 이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거고, 근데 부신 겉질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은 안 들어올 거니까 얘는 이제 어떤 과정이 되냐? 요 사이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내보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부신 겉질에 가면 얘가 당질코르티코이드 분비해서 요 뒤에 저렇게. 그리고 얘는 요 앞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뇌하체 전염 이렇게 자극 호르몬이 들어가면 신경이 아예 나오면 안 된다 하니까 이 앞에도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은 명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호르몬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혈당량 조절이 됐고요. 3탑 다음 주에 할게. 여기까지 합시다.